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역 및 항공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공역의 범위에서부터 공역의 구분,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과 공역 확인법을 여러분이 쉽게 접근 가능하신 Ready to Fly 사용법을 통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절차까지의 내용입니다. 공역의 범위를 설명드리기 전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로 전 세계 민간 항공기들에 대한 안전과 국제 기준을 정해주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역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를 총 7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서 민간 항공기들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항행 안전시설과 항공교통 관제 업무, 그리고 수색 및 구조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드아시아에 해당되는데요. 이 미드아시아는 실제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아이카오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지역사무소를 태국 방콕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항공 관련 국가들이 모여서 이 지역의 현황, 상황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우리나라에 배정해준 비행정보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행정보구역을 ACC가 속해 있는 지역, 인천에 ACC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인천 플라이트 인포메이션 레전 인천 비행 정보구역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 인천 비행 정보구역은 면적으로 보면 약 43만 킬로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북쪽으로는 휴전선에 접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속초에서부터 약 210 노티컬 마일, 남쪽으로는 제주 남쪽에 200 노티컬 마일, 서쪽으로는 인천의 서쪽으로 약 130 노티컬 마일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비행정보구역 안에 총 51개의 항공로와 14개의 접근 관제 구역, 그리고 31개의 관제권을 두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비행금지 구역이라든지 통제구역과 같은 208개의 특수사용 공역을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접 비행정보구역으로는 북한에 있는 평양 FIR, 서쪽에 중국에 접해 있는 상하이 FIR, 동쪽으로는 후쿠오카 FIR이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약 0.7배 정도에 해당되는 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땅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약 2.5배 정도 되지만 거의 중국과 맞먹을 정도의 비행정보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동쪽으로 태평양이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편의안전시설이라든지 관제 업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훨씬 넓은 공역을 배정받아서 관제 업무와 공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역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나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을 위한 안전한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지표면이나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까지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은 크게 주권공역과 비행정보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권공역은 주로 영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토와 영해로 구분되어 있는데 주로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선까지 이르는 수역을 영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행정보구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넓은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나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이 비행정보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역들에 대한 관리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1985년도까지는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1985년 이후에 국토교통부로 공역관리의 권한과 관리의 주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인천비행 정보구역 내에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한 관제 업무와 항행 안전시설, 그리고 수색 구조에 필요한 업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의 공역에 대한 그림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할당 경위는 면적이 비행정보 구역이고요.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들이 바로 통제 구역이라든지 관제권이라든지 이런 공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역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행정보 구역을 여러 공역으로 등급하여 설정하고 있고요. 각 공역의 등급별 어떤 비행 방법으로 비행을 해야 하는지, 비행 규칙이라든지 어떤 관제 업무가 제공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두 가지의 방법 중에 첫 번째는 항공교통 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입니다. 항공교통 업무를 제공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공역으로 관제 공역과 비관제 공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항공교통 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교통 업무 제공에 따라서 공역은 크게 7개의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역은 A부터 G 등급까지 총 7개의 구분이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안전법에서는 관제 공역과 비관제 공역으로 공역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고요. 특히 A부터 2등급에 해당하는 공역은 관제 공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F와 G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비관제 공역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이 생소한 용어들이 나올 텐데요. 이 계기 비행이라든지 시계 비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01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동력 비행을 시작한 이후로 비행기의 기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항공기의 성능이 좋아졌고요. 초기에 비행기를 운항할 때는 조종사들이 지면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비행하는 시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파라는 것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밖이 보이지 않고 안개가 끼거나 구름 속으로라도 비행할 수 있도록 항공기 계기판을 설치하고 전파를 따라서 비행하는 계기 비행 방식으로 운항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공기는 이 계기 비행과 시계 비행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로 비행을 하게 되고요. 또는 두 가지를 섞어서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드론에 빗대어 설명을 드리면 드론의 가시권 내 비행, 드론을 눈으로 보면서 비행하는 방식이 시계 비행 방식이 되겠고 비가시권 비행, 드론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비행하는 것들이 계기 비행에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림을 참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A부터 G등급 공역 중에서 이 F등급을 제외하고 총 6개의 등급을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래스 A라고 되어 있는 A등급 공역은 고도 2만 피트를 초과하는 공역에서 6만 피트에 해당되는 공역, 즉 2만 피트에서 6만 피트까지의 항공로 공역입니다. 이 공역은 계기 비행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요 항공로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간다고 할 때 서울 톨게이트에서부터 부산 톨게이트 전까지 이 고속도로가 이 항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B등급, C등급에 대해서는 주로 공항 주변에 설정을 합니다. B등급은 우리나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1년에 약 30만 회 이상 되는 공항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설정되어 있는 공항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3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교통량이 적은 김해라든지 광주공항 같은 것들은 C등급에 해당되겠고 무안공항이나 양양같이
훨씬 더 적은 공항들은 D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B등급은 일반적으로 지면에서부터 고도 10,000피트까지, C등급, D등급은 5,000피트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G등급에 대해서는 비관제 공역에 해당되겠고 보통 1,000피트 미만의 공역 또는 6만 피트를 초과하는 공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등급을 제외한 항공로 A등급 공역과 B, C, D등급 외에 나머지 부분이 E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B등급과 C등급, D등급은 공항 비행장 주변에 설정이 되고 G등급은 우리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항공안전법에서 드론을 150m 미만에서 비행할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 150m는 약 500피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G등급 1000피트 미만 공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입니다.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유사하지만 관제 공역, 비관제 공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제 공역과 주의 공역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관제 공역은 크게 관제권과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으로 구성이 되고 비관제 공역은 조언구역과 정보구역, 통제구역은 비행금지, 비행제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주의 공역은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제 공역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투입되는데요. 인력과 장비라고 하는 것은 레이더라든지 항공교통 관제사라든지 이러한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이 되겠습니다. 관제 공역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관제권은 공항 주변의 반경 5마일에 해당되는 수평 범위, 그리고 수직 범위는 보통 3,000에서 5,000피트에 해당되는 범위가 되겠고요. 이것은 비행장 교통구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비행장 교통구역은 관제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공항 주변에 설정하는 공역인데요. 반경은 3마일, 고도는 3,000피트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제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제권의 중심이 되는 점은 공항 참조점이라고 하는 ARP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지점에 대한 좌표는 항공정보 간행물이라고 하는 항공정보만 모아서 발간하고 있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그 간행물에 찾아보면 각 공항의 참조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위도 및 경도 좌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도 및 경도 좌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마일까지가 수평적으로 관제권에 해당이 되겠고요. 지면에서부터 보통 3,000피트,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5,000피트에 해당되는 공역까지 설정되어 있는 것이 관제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제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제구는 지면이나 수면으로부터 2만 피트 이상의 공역입니다. 그리고 A부터 2등급까지 해당되는 공역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항공로에는 접근 관제 구역이 포함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항공로는 우리나라 51개가 설정되어 있고요. 이 항공로는 그림에서 보실 때는 하나의 선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림처럼 통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마치 자동차의 차선처럼 차선이 폭을 달리는 것과 똑같이 항공로도 좌우로 굉장히 넓은 폭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항공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상에 VOR이라는 항행안전 무선 시설을 설치해서 항행안전 무선 시설에서 쏴주는 전파를 통해서 전파의 방향으로 항공로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등급 공역에 해당이 되고 고도 2만에서 6만 피트 공역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접근 관제 구역입니다. 공항에서 이륙할 항공기가
고도 2만 피트에 도달하기까지, 즉 항공로에 도달할 때까지 거치게 되는 공역이 접근관제 구역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항공로를 벗어나서 목적 공항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고도를 강화하는 지역도 접근관제 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관제 구역에서는 접근관제소 관제사들이 항공기에 안전한 분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공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피트 이상에서 2만 피트 정도에 해당되는 공역입니다. 다음은 비행장 교통구역입니다. 아까 관제권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행장 교통구역도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3노티컬 마일이 최고 높이 3000피트까지 설정이 되는데요. 관제권과 비행장 교통구역의 가장 큰 차이는, 관제권은 객이 비행하는 항공기가 있을 때 관제권으로 설정이 되고요. 비행장 교통구역은 시계 비행하는 항공기가 있을 때 비행장 교통구역으로 설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육군 헬기 비행장 같은 것들이 비행장 교통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관제 공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관제 공역은 항공관제 능력이 미치지 않거나 또는 이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을 비관제 공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공역은 항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원 구역 같은 경우에는 F등급 공역에 해당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지정되어 있는 공역이 없고 정보구역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G등급 공역만 지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공역은 이 G등급 정보구역에 해당되는 공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제 공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제 공역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공역이 되겠습니다. 통제라는 말이나 금지라든지 제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통제 공역이 해당되겠고요. 그 중에서 비행 금지 구역은 주로 안전과 국방, 또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입니다. 그리고 비행 제한 구역은 주로 항공 사격이라든지 대공 사격 등이 이루어지는 공역으로 비행기들이 지날 때 사격하는 곳을 통과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공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는 레저라든지 스포츠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 데서나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전국에 UA 구역이라고 하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비행 가능한 공역들을 32개 설정해 놨습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전부 다 초경량 비행지역, 비행제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공역에 대하여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P73A 및 B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대통령 집무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공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비행을 못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구역이고요. 두 번째, 휴전선 월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역이 P518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역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P61, P62, P65까지 있는 공역은 주로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연구소 주변에 설정되어 있는 공역인데요. 마찬가지로 비행금지 공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시되어 있는 비행금지 구역은 크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가지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공역들은 사실은 노탐이라고 하는 임시로 비행을 금지시키는 공역들로 설정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론을 비행할 때도 항상 노탐으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비행을 하려고 하는 공역도 비행금지 공역이 아닌지를 꼭 확인하고 비행하셔야 합니다. 노탐을 확인하는 방법은 항공정보 간행물 그리고 항공고시보라고 하는 노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이트에서 항공정보 간행물과 노탐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보 간행물은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특히
노탐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비행하게 되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노탐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노탐들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보면 RKRR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RKRR이라고 하는 것은 공역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해당되는 시간들이 나오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는 이 시간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항공에서는 모든 시간들이 다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라 세계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시간도 마찬가지로 세계 표준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 시간으로 환산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내용에 템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템포러리의 약자고요. 임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금지구역, prohibit ar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설명드렸던 P73이나 P518 또 원자력 발전소 외에도 이렇게 금지구역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고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도 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눌러보시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들이 보여집니다. 지도를 클릭해 보시면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노탐은 3일 전에 다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비행하시기 하루 전날 또는 바로 당일 아침에 반드시 노탐에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사격을 많이 하는 곳에 설정됩니다. 총 84개가 설정되어 있고요. 제한구역의 명칭은 앞에 제한을 뜻하는 영어의 첫 글자인 R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 구역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UA 구역 32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의공역입니다. 주의공역은 항공기가 비행할 때 조종사에게 특별히 주의를 하거나 경계를 하거나 식별을 잘 하도록 요구하는 공역이 되겠습니다. 주의공역은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4가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훈련구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 항공기가 훈련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카타라고도 부르는 구역이고 Civil Aviation Training Area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제주도라든지 강원도, 전라남도의 바닷가 쪽에 훈련 공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작전구역입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항 주변, 특히 군비행장 주변에 대규모의 모아라는 이름으로 군작전구역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군작전구역도 마찬가지로 주의공역이긴 하지만 실제로 훈련들이 일어나고 있는 공역이다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당되는 모아를 관할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통제공역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가 요구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다음으로 위험구역이 있습니다. 위험구역은 주로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연구소 또는 탄약고라든지 지상에서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중에 비행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설정한 공역입니다. 위험을 뜻하는 덴저의 약자인 D로 시작되는 공역이 되겠습니다. 총 32개가 설정되어 있고요. 경계구역은 대규모의 훈련이나 편대 비행이 이루어진다든가 예상하지 못한 항공활동이 있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공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공역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항공로는 크게 국제 항공로와 국내 항공로로 구분됩니다. 국제 항공로는 총 11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가고 싶으면 서해상공을 이용한 국제 항공로를 이용하게 되고요. 러시아나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동측 국제 항공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본을 가게 되면 남서쪽 혹은 남동쪽의 국제 항공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국내 항공길이 연결되어 있는 항공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내 항공로라고 부르고 총 40개 항공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접근관제 구역입니다. 우리나라에 총 14개의 접근관제 구역이 있고요. 이 중에서 서울 접근관제 구역, 제주 접근관제 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접근관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산과 군산 접근관제 구역은 미군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포항은 해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구역들은 우리나라 공군에서 전부 접근관제 구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공항입니다. 국제공항이 총 9개가 있고요. 국내 공항이 7개, 민과 군이 같이 쓰고 있는 공항이 총 8개 있습니다. 이 공항로 주변에는 관제권들이 설정되어 있고 보통 지면에서부터 3,000피트,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5,000피트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비행장 교통구역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 육군 헬기 부대 주변에 설정되어 있고요. 민간에서는 한서대학교 비행장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제공역입니다. 이 통제공역은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금지구역이 되겠고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금지구역은 총 5개소가 있고 제한구역은 83개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UA 지역 32개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이 초경량 비행장치 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보셨던 이러한 내용들은 항공정보 간행물이라고 하는 AIP라는 간행물에 경위도 좌표라든지 높이라든지 이 운영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가 비행할 수 있는 공역들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는 아무데서나 비행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을 설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행제한 공역에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행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 특히 관제권이라든지 비행 금지구역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된 구역들은 반드시 비행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 주변에 불법 드론으로 인해서 항공기들이 많이 회항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법 드론인 경우에는 어느 경로로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공교통 관제사들이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공항 주변에 착륙을 못 시키고 다른 공항으로 회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로 영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해당하는 공항에 못 내리고 다른 공항에 갔다가 착륙하는 데까지 보통 길게는 40분 또는 1시간까지 소요됩니다. 그러면 거의 1억 원 해당되는 정도, 훨씬 많은 정도의 돈이 낭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 드론 비행을 하지 않고 비행을 원하면 비행 승인을 받고 비행해야 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가 비행할 수 있는 공역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가 비행이 가능한 구역이 있습니다. UA 구역이라고 부르는 이 공역들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등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공역에서는 특히 자체重량 25kg 이하의 드론들에 대해서는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제권이라든지 비행금지 구역에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50m 이상이라든지 관제권 비행금지 구역에서는 승인을 받고 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구역이지만 비행 승인을 받았다면 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전 공역 확인 방법을 레디트 플라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단 법인에서 만든 이 레디트 플라이 어플은 참고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항공청에 문의한 다음에 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레디트 플라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 후 레디트 플라이를 들어가시면 지도를 통해 현재 위치와 관련되는 공역의 현황이 같이 보여집니다. 공역의 현황은 좌측 하단에 지구본 모양을 검색하면 비행 금지 구역, 관제권, 비행 제한 구역, 위험 구역, 군 작전 구역, 비행장 교통 구역,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을 색깔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레디트 플라이 자료는 공지사항, 질문 및 답변, 자료실, 지구 자기장 지수, 조종자 준수사항, 튜토리얼, 정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전파하는 내용 2021년 10월 3일 현재 2020년 무인비행 장치, 드론, 안전관리 가이드, 비행제한 구역 등 공역정보 확인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에서는 무인항공기 주파수 이용 가이드라인,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 지침서, 공역의 구분, 비행승인 신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 지수는 지구 자기장 관측 지수와 지구 자기장 예보를 그리고 자기장 시수에 따른 통신 장애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야간 비행,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비행, 150m 이상 고도 비행, 사람이 많은 곳 상공에서 위험 비행, 낙하물 투하, 음주 비행, 거시거리 범위 외에 비행을 제시하고 있고 항공 촬영 허가와 비행 승인은 별도임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행 전 연료량, 배터리 잔량, 통신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튜토리얼은 법례, 날씨 정보, 지역 정보, 검색 기능, 드론 정보 설정, 자료실에 대한 검색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 설정은 드론 정보와 각각의 비행 공역을 설정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절차를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표준교재 제2부 비행이론 및 운용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비행장치 비행 절차는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기준으로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비행 승인을 받아 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인 경우 비사업용은 장치 신고만을 하고 비행을 진행할 수 있고 사업용은 장치 신고, 사업 등록을 통해 비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 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일반 공역에서 150m 이상의 고도를 비행하는 경우는 비행 승인을 받아서 비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하는 경우 비사업용은 장치 신고 후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정성 인증을 받고 비행을 진행할 수 있고 사업용은 장치 신고, 사업 등록, 안정성 인증을 통해 비행 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구역을 비행하는 경우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 촬영을 하려는 경우는 비행 승인과 별도입니다. 허가는 국방부에서 별도의 허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방부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국방부에서 통제하는 이유는 전국에 있는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드론으로 비행 허가를 받는 것과 사진 촬영에 대한 허가는 별개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사진 촬영은 국방부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사진 촬영 허가를 별도로 받으셔야 하고요. 사진 촬영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드론을 150m 비행을 한다든가 관제권 또는 금지구역에서 마음대로 비행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비행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진 촬영 허가와 별도로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드론 항공 촬영 허가는 드론 원스톱에서 민원을 신청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한번 해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비행 승인을 득하셨거나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 비행할 수 있는 경우에 비행을 할 때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서 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비행 안전은 아는 만큼 달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한 비행을 항상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안전과 공약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